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9일 금요일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대략 한 선생님이 한 55분 정도 강의를 하고 나머지 한 20분 그런 정도는 그 3장 퀴즈 하는 거를 보려고 합니다. 공유가 잘 됐죠? 여러분 잘 보이죠? 음, 그래서 수요일 날까지 이제 장기 기억하고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응고와도 얘기를 했고 얘기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강의에 이어서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해보면 일화 기억하고 의미 기억이 나누어져 있는 그런 증거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일화 기억은 여러 번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개인이 경험한 그런 에피소드에 관한 기억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는 늘 붙는 게 거기서 일어났던 어떤 내용 정보도 있지만 어디에서 언제 누구와 일어났었는지 그런 상황 정보도 같이 있죠. 그래야지 에피소드가 되니까. 의미 기억은 그런 상황 정보는 없고 사실적인 내용만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의 도청 소재지는 어디냐? 광주. 1 더하기 3은 얼마냐? 뭐 4. 그럼 거기에 1이라든지 더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황하고는 관계없고 내용 정보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의미 기억을 세상 지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화 기억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얘기를 할 때 기억한다. 이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선생님이 앤델 튜얼빙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신데 캐나다 그 토론토 대학 심리학과의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일화 기억하고 의미 기억을 이렇게 제안한 분이에요. 나눠준다고 하는 걸 연세가 많이 드셨죠. 그래서 이 튜얼빙 선생님은 일화 기억에서 무엇을 끄집어내는 거, 그러니까 언제 무슨 일을 했었는지를 끄집어내는 거를 리멤버링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마치도 과거 속으로의 정신적인 시간적인 여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반면에 이제 의미 기억은 언제 어디서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아는 거. 그래서 노잉이라고 구분을 했죠. 그래서 세상에 관한 지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을 한다 이런 얘기는 다 일화 기억에 관한 얘기고 의미 기억에 관한 얘기가 아니죠. 대신 그거 내가 아는 건데 많이 본 듯한데 이거는 의미 기억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뇌를 다친 그 환자들을 보면 이 두 기억이 나누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케이시라고 하는 이 환자분은 해마하고 그 인근 영역에 손상을 입었어요. 근데 이분은 보면 의미 기억은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면 자신의 형제가 2년 전에 사망한 걸 알고 있어, 그 사실을. 그런데 일화 기억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형제가 사망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장례식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경험을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기억은 정상이고 일화 기억은 문제가 있고 또 다른 환자 여성 환자인데 이분은 일화 기억 쪽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의미 기억 쪽에 의미가 문제가 있어요. 뭐 어떤 단어 의미를 모른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환자 케이스를 보면 일화 기억하고 의미 기억이 확실히 나눠져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오른쪽에 이제 그 뇌 사진은 노란색으로 표현된 거는 그 remember 할 때, 그러니까 일화 기억을 떠올릴 때에 활동하는 뇌의 영역들이고요. 이런 파란색으로 표시된 데가 의미 기억을 떠올릴 때, 그러니까 안다를 판단할 때, 그럴 때 활동하는 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MRI 요거만 봐도 그 일화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하고 의미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일화 기억이 여러 번 반복이 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상황 정보는 다 떨어져 나가고 내용 정보만 남고 그 내용 정보가 의미 기억으로 가죠. 그런데 일화 기억에는 그러면 의미 기억 성분이 없냐? 그렇지 않죠. 일화 기억에도 의미 기억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를 보면 지금 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아웃에 1루 주자 안타를 치고 나갔어요, 지금. 그러면 야구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 야구의 지식을 떠올리겠죠. 그 야구의 지식이 의미 기억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원아웃 1루 상황에서 땅볼이 나오면 더블 플레이가 나올 거고 아니면 주자가 지금 도루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의미 기억 성분을 떠올려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이 에피소드로 기억이 되는데 예측된 건 훨씬 더 이해도 빨리 되고 기억도 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야구 중계를 보고 있지만 보는 동안 야구에 대한 의미 지식들이 떠올라서 일화 기억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화 기억과 의미 기억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자전적 기억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화 기억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화 기억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개인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경험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하고 관련된 거, 본인하고 관련된 에피소딩 메모리 쪽이 이제 자전적 기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autobiographical memory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오토바이 오토바이오그래피 그러면 되게 자서전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서전,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역사에 대한 그런 기억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로버즈 커피숍에서 질과 메리를 만났을 때 우리는 좋아하는 테이블에 앉았는데 이 테이블은 창가에 있지만 아침엔 붐빌 때에는 찾아가기 어렵다. 이럴 때 일화적인 성분은 질과 메리가 어제 만났다는 거고 의미적 성분은 로버즈라고 하는 커피숍 창가에 있는 테이블을 우리가 좋아하는 거. 그 테이블은 굉장히 잡기가 어려운 거. 어,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요 밑에 이제 그 분류를 좀 해놨는데 일화 기억은 특정한 개인적 경험들에 관한 기억, 정신적 시간 여행을 포함함. 그래서 어제 아침 로버스 커피숍에 커피를 마시러 갔고 지로가 메리와 함께 그들의 자전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을 기억한다. 이런 거는 일화 기억이라고 볼 수 있고 자전적 기억의 예를 볼까요? 사람들 자신의 삶의 경험에 관한 것. 일화적인 성분과 의미적 성분을 다 갖고 있고 자전적 기억의 의미적 성분을 개인적 의미 기억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래서 예를 보면 나는 어제 아침 버즈에서 질과 메리를 만났고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창가의 테이블에 앉았는데 이 자리는 커피숍이 분비는 아침에는 차지하기 어려운 그런 자리였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에피소딩 메모리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죠? 유사한데 자전적 기억은 나에 대한 거예요. 나. 지금 여기 일화기억 예를 든 거는 꼭 나에 관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에 있었던 어떤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그냥 에피소드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전적 기억은 나에 관한 기억이에요. 이런 차이가 좀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자전적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죠? 음. 어, 일화 기억과 의미 기억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외부 사실을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은 내가 알고 있는 의미 기억을 떠올리게 될 것이고 그 의미 기억들 떠오른 것들에 상황 정보, 시간, 공간 이런 것들이 달라붙으면 그게 일화 기억 성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우리는 이미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다 의미 기억인데 내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하고 관련된 의미 기억 성분들이 우리 뇌에 떠오를 거고 그러면 떠오른 내용들의 그 내용들이 엮이게 되고 거기에 어떤 상황 정보가 붙으면 그게 바로 일화 기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의미 기억하고 일화 기억은 굉장히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서로 관련이 있고요. 비록 나누어지는 메모리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일화 기억과 의미 기억은 다른 기억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관련성이 되게 높고요. 그래서 보통 의미 기억하고 관련된 것들은 친숙성이나 안다하고 관련이 있어요.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아. 낯이 익다. 어디서 봤지? 근데 아는 것 같기는 해.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지만 어디서 본 것까지 안다면 그거는 에피소딩 메모리 쪽이겠죠. 저기 로저가 있는데 어디서 그 사람을 만났지? 이런 거는 노에 해당되는 기억이고 의미 기억이고 친숙성하고 관련이 있고 반면에 저기 로저가 있는데 그를 지난주 월요일에 커피숍에서 만난 적이 있다. 우리는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이거는 지금 내용 플러스 상황 정보를 다 기억해낸 거, remember 해낸 거죠. 이런 거를 기억 재생이고 얘는 에피소딩 메모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 기억은 안다. 또 저거는 친숙하다. 얘가 더 친숙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우리가 주관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일화 기억은 나 그거 기억할 수 있다. 어, 그 과거에 그러한 일을 있던 것들을 내가 다 재생해낼 수가 있다. 이거는 에피소딩 메모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억한다 하고는 일화 기억 성분이고 안다는 의미 기억이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되게 망각이 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10년 이내 그러니까 55살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에피소딩 메모리 성분하고 의미 기억 성분하고를 봤더니 10년 이내 거에서는 역시 에피소딩 메모리가 조금 별로 안 좋고 의미 기억이 훨씬 더 높죠. 그런데 40년, 50년 전이니까 이들 피험자들이 대략 한 뭐 20살 무렵, 그 무렵에 경험했던 내용들, 거기를 조사를 해보면 에피소딩 메모리, 자전적인 기억이나 에피소딩 메모리에 대한 거는 이렇게 많이 뚝 떨어졌죠. 초록색이 보는 것처럼. 근데 의미 기억도 떨어지긴 하지만 덜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의미 기억하고 일화 기억이 망각되는 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에피소딩 메모리는 훨씬 더 많이 망각되고 의미 기억은 적게 된다는 거죠.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1장에서 메모리 구조 얘기를 할 때 그 암묵 기억 쪽 얘기했었잖아요. 절차 기억, 점화, 조건 형성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이쪽 그 기억들 암묵 기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쪽은 내가 알긴 아는데 의식을 못하는 그런 기억들이에요. 그래서 크게 이제 학자들이 나누기를 이 암묵 기억에는 절차 기억, 점화, 조건 형성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요 설명들이 여기 쓰여 있어요. 절차 기억은 일반적으로 어떤 기술에 대한 그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기라든지 혹은 걸어 다닐 수 있는 기억이라든지 또 여러분 중에 탁구를 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탁구 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손으로 글씨를 쓰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스킬에 대한 그런 기억이에요. 그래서 절차 기억은 한 번 경험하고는 절대로 수준에 올라가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고 오랜 시간 동안 해야 되고 그런데 대신 스킬을 배우기는 어려운데 일단 배우고 나면 잘 망각이 안 일어나는 게 특성이죠. 신기하게도
그 엠네시아 그러니까 기억 상실증 환자들 이 사람들을 보면 외현 기억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일화 기억이나 의미 기억 쪽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암묵 기억 쪽은 어, 정상이라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킬 러닝 같은 경우도 시키면 이 사람들 배워요. 또 점화 같은 게 일어나고 점화는 앞에 내가 나도 모르게 경험했던 어떤 사건이 지금 내가 인식하거나 학습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거 이런 현상을 점화라고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관심 없이 텔레비전을 보는데 어떤 광고가 막 나왔어요. 근데 그 광고가 별로 나는 관심이 없어. 그런 광고를 잘 안 봐. 그러면 거기에 주의를 주지 않은 거고 의식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광고에 나왔던 게 어딘가 남아 있다가 다음날 그 광고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물건이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이런 게 점화에 해당되는 거예요. 고전적 조건 형성은 두 사건이 함께 나타나는 거죠. 마치 왜 음식하고 종소리 딸랑딸랑 두 개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두 사건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 이런 학습을 하는 것도 거의 그 의식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학습이 되고 기억으로 남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지금 하는 거는 거울에 되게 거꾸로 모양이 비치잖아요. 그래서 그 거울 모양을 따라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 뭐 하루에 30분씩 뭐 예를 들어서 20일을 하면 그냥 우리가 그리는 거하고 비슷한 정도로 굉장히 빨리 잘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절차 기억은 어 그러니까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고 대신 연습을 많이 해서 자동화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술을 배울 때는 신경을 되게 많이 써야 돼요. 많이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요. 근데 여러 번 오랜 기간 동안 수행을 하게 되면 자동화된다 그러거든요. 자동화되고 나면 거의 주의를 안 쓰고 거의 그냥 무의식 수준에서 다 이루어지죠. 음. 그래서 초기 절차 기억이 형성될 때는 어텐션 같은 게 필요한데 중후기로 넘어가게 되면 주의가 거의 필요하지 않고 자동적인 그런 형태로 변하게 돼요. 기억 상실증 환자들도 이런 절차 기억에 대한 것들은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기는 거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울상을 그리는 훈련을 했다는 거는 기억을 못 해요. 근데 그릴 줄은 알아요. 그래서 되게 웃기죠. 자기가 언제 훈련을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학습은 이루어져. 뭐 절차 기억의 예가 뭐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운동화 끈묶기, 자전거 타기, 피아노 연주 뭐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점화라고 하는 거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앞에서 무엇을 경험을 했는데 그 앞에 경험한 뭐가 그 다음번에 내가 뭐를 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 거를 점화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안목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기억 과제라고 여겨지지 않는 과제에서 점화 자극을 제시해서 배우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텔레비전 광고 같은 거를 하는데 보일 듯 말 듯하게 뭐가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그 내용을 기억하는지를 알아보면 나도 모르게 하는 게 보인다는 거죠. 여기 예를 한번 봐볼까요? 어, 환자들을 대상으로 여기 연구를 했는데 어, 단어를 1초에 단어를 20개 단어를 한 번에 하나씩 보여줬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단어를 이 단어가 굉장히 네가 좋아하는 뜻의 단어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종류의 과제를 시킨 거죠.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을 내가 매우 좋아한다.
그럼 1점을 두고 매우 싫어하는 건 5점을 주도록 했어요. 그런 다음에 뜬금없이 자, 조금 전에 봤던 20개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기억 상실증이 있는 콜사코프 이쪽은 당연히 조금 전에 봤던 거 기억을 못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검사가 외현 기억 검사예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TAB 주고 요 TAB로 시작하는 단어 한번 써봐라. 이런 기억 검사는 안무 기억 검사라고 그러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이 하나가 단어 완성 검사가 안무 기억 검사의 한 종류인데 요런 거를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집단이 세 집단이 있었거든요. 한 집단은 알코올 중독인데 기억 상실증은 없어요. 아니, 요 ALC라고 되는 집단이. 그리고 암네시아 그 집단은 콜사코프,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때문에 기억 상실증이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통제 집단은 그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그냥 병원에 입원해 있는 통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통제 집단이 두 개가 있었죠. 그죠? 입원한 집단하고 알코올 중독자긴 한데 기억 상실증은 없는 집단. 어, 알코올 중독이고 기억 상실증이 있는 집단. 이게 그래서 요 집단이 이제 AMN이 관심의 초점인데 20개 단어를 봤으면 그 20개 단어를 떠올려 보라고 하는 회상 검사. 여기서는 엠네시아 환자는 이렇게 잘 못해요. 근데 다른 두 환자는 상당히 잘해요. 그런데 아까 TAB를 주고 단어 메꿔보라고 하면 앞에서 보았던 기억은 회상을 못 해냈는데 앞에서 보았던 단어들로 메꿔낼 확률은 거의 어, 다른 환자군하고 거의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기억 상실증 환자가 외현 기억, 그러니까 에피소딕 메모리 쪽에는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지만 임플리시트 메모리, 암묵 기억 쪽 그쪽에는 문제가 없고 지금 여기서 지금 알아본 거는 프라이밍을 알아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들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했는데 그 앞에서 평가했던 그 일이 지금 TAB를 줬을 때 테이블이라고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영향을 준 거죠. 이런 점화에서는 정상인들이 보이는 현상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텔레비전 감기가 들어가지고 자꾸 기침을 해요. 미안해요. 텔레비전에서 광고 같은 것들 그 하는 게 지금 이거 반복 점화 효과 이거 노리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보는 게 이제 그런 거고요. 어, 이 조건 형성은 그 두 개가 같이 연결되는 그런 학습에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사건이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2번 사건이 나타날 거라고 예측이 되는 거. 이런 게 이제 조건 형성 때문에 생긴 기억이에요. 얘도 일종의 암묵 기억의 종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 교과서가 주로 뇌 얘기만 많이 있어서 기억이나 학습에 대한 내용들이 좀 부족해서 참고적으로 다른 책하고 이런 데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선생님이 가져와서 이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음, 그, 그렇고, 아까 수요일 날 그 강의 했을 때, 어떤 학생이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그 질문의 내용이 뭐였냐면, 어디 갔지? 여기 실험이었구나. 여기서 이제 수요일 날 이거 설명했었죠. 그러니까 학습 시기에
처음 보는 얼굴하고 내가 아는 얼굴하고 이렇게 두 종류로 구성된 뭐 예를 들면 한 뭐 30개의 그런 얼굴들을 학습을 했고 그다음에 7초가 지난 다음에 어 이 얼굴이 너 봤던 얼굴이냐 아니냐 판단하게 하는 동안 MRI로 뇌의 해마의 그 활성화 정도를 찍었더니 처음 보는 얼굴들을 떠올릴 때는 이렇게 많이 활동이 있었고 해마가 알고 있던 얼굴을 떠올릴 때는 요만큼밖에 해마가 활동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욕이 많이 떠오른 낯선 얼굴 그 부분은 그 단기 기억을 뭔가 얘기하는 부분인 것 같고 낯익은 얼굴에 대한 해마가 적게 뜬 거는 장기 기억 성분인 것 같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학생이 그 이메일로 질문을 했는데 근데 지금 여기 해마가 이렇게 활성화된 거는 어떤 논거로 파란 성분은 그 단기 기억 성분이고 해마의 활동이 이 붉은색은 장기 기억 성분이라고 볼 수 있냐. 이 교과서에서 얘기하기로는 낯선 얼굴이니까 얘는 지금 처음 본 거잖아요. 처음 본 거라서 어 새로 그 지금 아직 롱텀 메모리로 못 들어가고 지금 단기 기억에 요 한 8초 정도 동안 남아 있는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낯익은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롱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습할 때 본 것이 롱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거를 액티베이트 시켰죠. 그래서 얘는 롱텀 메모리 성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논거예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그랬죠. 사실 그 낯선 얼굴도 요게 8초 정도 후에 그 검사를 한 거지만 여전히 얘도 롱텀 메모리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가 꼭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학생이 질문한 게 난 그래도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근데 사실 여기에는 이제 그 뒷배경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6장인가요? 거기 가면 그 단기 기억 혹은 작업 기억이 진짜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 속고 있는 건지 그런 거를 다루는 챕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단기 기억 검사를 하는 동안 뇌의 영역을 찍어 보면 해마 활동이 거의 없는 거예요. 해마 활동이 없고 어 대부분 감각을 담당하는 영역들하고 전전두엽, 두정엽의 활동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보이 그 감각 영역, 두정엽, 전전두엽의 활성화는 그거는 메모리 코텍스에 연결되어 있는 정보들의 활성화 이런 거로 볼 수가 있지. 그게 기억이라고 보긴 조금 어렵다. 기억이라고 보려고 그러면 해마의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새로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는. 근데 해마의 활동이 없다. 그러니까 얘는 보통 기억돼 있는 내용이 활성화된 거. 그러니까 장기 기억에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마치 단기 기억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주장. 거기에 맞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연구자는 단기 기억을 했을 때 해마가 이렇게 뜨지 않냐. 그러니까 단기 기억이 존재하는 거다. 사실 이런 논리를 주장하려고 이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교과서에서 설명한 논거는 어, 조금 낯선 얼굴, 그다음에 아는 얼굴 해서 장기 기억 성분을 썼느냐 안 썼느냐 그거 가지고 논거로 삼았는데 조금 빈약하고 근데 사실은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단기 기억이 진짜 기억 현상으로 있으려면 해마의 활동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단기 기억까지 이런 걸 했는데 해마 활동이 보이지 않냐. 그러니까 단기 기억이
따로 존재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려고 연구한 그런 뒷배경의 이유가 있어요.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또 다 이해가 안 되면 또 이메일로 질문하세요. 그러면 내가 아는 만큼 또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여기 다 마실 수 있을까요? 3장을 해봅시다. 일화기억하고 관련된 대표적인 뇌 영역이 여기 지금 왼쪽 뇌 측면이거든요. 여기 지금 보이는 여기는 이제 미드 템포럴 로브 쪽이죠. 미디얼 템포럴 로브. 그러니까 해마도 있고 거기에 여기 가보면 있는데 말들이 좀 어렵죠. 주변후 피질, 또 해마, 곁, 이랑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미디얼 템포럴 로브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지금 써 있는 것처럼. 그게 지금 요 영역이고요. 그러니까 후디업에서 앞쪽으로 밑쪽으로 내려와서 있는 영역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응고화 하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왜 응고화 그 원리를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해마하고 카텍스하고 연결이 나타나는 응고화도 있고 카텍스 모듈들끼리 연결이 되는 응고화도 얘기를 했었죠. 해마에서 일어나는 일이 여기 지금 설명을 보면 그러니까 이 HC는 히포캠퍼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PRC는 주변 후피질 를 얘기를 하는 거고 PHC는 해마 곁 이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PRC라고 돼 있는 주변 후 피질은 다 얘들이 미디얼 템포럴 로브에 속한 영역들이에요. 거기에 PRC 이 영역은 내용 정보를 정보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반면에 PHC라고 하는 미디얼 템포럴 로브 영역 중에 하나는 주로 상황 정보 그러니까 소urce 메모리가 일어난 소urce를 되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히포캠퍼스는 이런 내용 정보하고 상황 정보를 묶어서 에피소딕 메모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포캠퍼스는 있었던 내용 정보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이 어디에서 언제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 두 개를 모아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만들고 그 에피소드를 감각 모듈이나 의미 모듈이나 소리 모듈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는 여기 보니까 좀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죠? 하나는 내용 정보하고 컨텍스트 정보를 바인딩하는 역할도 하고 또 한 역할은 두 번째 역할은 바인딩된 어떤 내용을 이제는 관련된 뇌 영역과 연결을 맺도록 그런 연결을 만드는 작업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해마가 만일에 손상을 입게 되면 바인딩이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에피소딕 메모리가 생성이 안 될 거고 그러니까 다치고 난 이후에 사건들을 기억을 못 하겠죠. 그죠? 논쟁이 좀 있는데 그 보통은 컨텍스트가 해마하고 더 관련이 많고 아이템은 해마 말고 오히려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컨텍스트가 더 관련이 있다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스콰이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은 이쪽에 대가신데 사실은 문맥뿐만 아니라 항목 기억도 유사한 정도로 해마에 관여를 한다.
그러니까 표준적인 얘기는 어, 훨씬 더 문맥이 그러니까 컨텍스트가 해마에도 관련이 있고 내용 정보는 조금만 관련이 있다가 표준 이론이에요. 근데 스쿼어는 no, no, no. 그 아이템 내용에 대한 그런 기억도 해마하고 관련이 무지하게 깊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두 입장이 아주 되게 미세한 걸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어, 두 개가 다 해마하고 관련이 있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의미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내용은 앞에서 내가 설명을 했고 특별히 의미 기억하고 관련된 뇌 영역은 왼쪽 뇌의 배외측 전전두엽 오른쪽 뇌가 아니고 왼쪽 뇌의 배외측 전전두엽 여기가 되게 관련이 있고 일화 기억하고 관련된 배외측 전전두엽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엔테리어 템포럴 로브라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뇌 왼쪽 뇌의 모습이거든요. 여기가 뇌의 앞쪽이고 여기가 뇌의 후면부인데 귀 있는 요 부위 밑쪽에 요쪽에 좀 밝게 보이는 요 부위가 어 엔테리어 템포럴 로브 쪽이에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는 감각 피질 영역들 소리 같으면 여기 청각 쪽 영역일 거고 시각 정보면 여기 후두엽 쪽일 거고 뭔가 움직임이나 이런 거 관련된 건 이쪽에 프라이머리 모터 카텍스 이쪽일 거고 이런 영역들이 모두 다 시멘틱 메모리하고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인지심리학에서 오랜 그런 어떤 논쟁 중에 하나가 사과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사과가 의미로 저장이 되고 사과의 모양을 보면 모양은 모양대로 따로 저장되고 그래서 두 종류의 부호가 다 별개로 쓰이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러니까 의미의 그 여기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하고 영어의 mother라고 하는 단어의 공통점이 뭐죠? 엄마라고 하는 개념이 같죠. 근데 그 개념은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이제 학교에 와서 금요일 날 학교에 와서 다람쥐길을 걷다가 고양이를 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개를 고양이라고 금방 알아요. 그죠? 그런데 그 고양이는 여러분이 맨날 보던 고양이가 아니에요. 오늘 처음 만난 고양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고양이를 알아요. 그죠? 왜 그래요? 여러분 뇌에 고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의미 기억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개념은 여러분이 경험했던 여러 종류의 고양이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실제로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인 평균화된 그런 고양이의 지식이 여러분 뇌에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형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특정한 고양이의 모습이 저장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 종류의 고양이를 지금 20몇 년 동안 살면서 봤을 텐데 그 보았던 고양이들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추상적인 평균화된 일반적인 그런 모습의 고양이가 여러분 뇌에 저장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개념이 언어적인 성격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모양을 닮은 심상의 전형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두 개가 따로따로 존재한다. 이런 입장도 있고 다른 입장은 물론 따로따로도 존재하는데 어떤 그 얘 둘을 묶을 수 있는 일반화된 뭐로 어, 또 저장을 그것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과라고 했을 때 단어로서의 사과도 있고 모양으로서의 사과도 있는데 그 둘을 다 엮을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뭔가 추상적인 코드가 또 존재를 한다. 근데 지금 이제 연구 결과들을 되게 보면 이쪽이 맞는 것 같아요. 추상 코드 표상 쪽으로 가는 거. 그래서 해마가 그 해마가 그 기억을 형성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기억을 찾아올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는 수요일 날 얘기했던 것처럼 일종의 어떤 인덱스 카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인덱스 카드가 일종의 추상 코드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인덱스 카드는 단어로서의 사과 쪽도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고 지칭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모양으로서의 심상으로서의 사과도 어디에 있는지를 지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상 코드 표상 체계가 각각 따로따로 그냥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타당한 것처럼 보여요. 그 의미 기억의 지식들은 이런 식의 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의미 지식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과일인데 P로 시작하는 거 얘기해봐라. pear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뭐 동물인데 D로 시작하는 거, deer 이런 거겠죠. 여기는 어때요? fruit인데 H로 끝나는 fruit이 뭐가 있죠? 음, 좀 어렵네요. 뭐가 있죠? H로 끝나는 게?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래서 아무튼 요런 질문을 주면 그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기억이 의미기억 성분이고 그런 의미기억 성분은 이런 식의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MRI나 이런 거로 실험을 해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왼쪽 뇌에 그 측두엽을 옆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의 눈이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후두엽인데 여기가 템포럴 폴이라고 그러거든요. 요쪽에 손상을 입게 되면 시멘틱 디멘치아가 돼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보면 물건의 이름은 아는데 물건이 어디에 사용되는 거고 또 어떤 거하고 관련이 있고 이런 거를 모르는 종류의 디멘치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테리어 템포럴 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여기서 봤던 요 부위죠. MRI 사진에서 어, 거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제일 유명한 띠오리가 허브 앤 스포크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허브가 뭐예요? 인천공항을 여기 동남아시아권의 공항의 허브로서의 공항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럼 거기 그 허브를 중심으로 다른 여러 곳이 연결되는 곳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멘틱 메모리의 허브 역할을 하는 데가 엔테리어 템포럴 폴이다. 그렇고 그 허브는 스포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까 앞에서는 모듈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수요일 날 강의에서 각각의 모듈들 걔를 여기서는 스포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스포크 모듈들하고 허브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ATL이 anterior temporal lobe를 줄여서 쓴 거예요. 그래서 사운드 모듈도 있고 praxis가 무슨 뜻이냐면 object manipulability 발음네 어렵네. 이런 거 액션하고 관련된 모듈도 있고 펑션 기능하고 관련된 것도 있고 시각적인 모양에 관련된 모듈도 있고 밸런스는 감정이거든요. 선호도 같은 거 이런 것하고 관련된 모듈도 있고
또 소리하고 관련된 모듈도 스피치하고 관련된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TL이 마치 인덱스 카드를 저장하고 있는 해마가 아까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anterior temporal pole이 의미 기억에 그런 인덱스 카드를 갖고 있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한다. 요런 띠오리로 이런 여기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거를 설명을 하는 대표적인 이론이에요. 기억 응고와 앞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는데 여기를 좀 보면 지금 이 결과를 한번 볼까요? 그 이 TGA라고 하는 엠네시아인데 그 원어는 Transient Global Amnesia, 일과성 전체 기억 상실증.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노동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엄청나게 샤킹한 경험을 했거나 그러면 일시적으로 기억 상실증이 올 수가 있대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그 원인을 잘 몰랐는데 우리나라 순천향병원에 있는 그 의사 선생님들이 연구를 해서 보니까 그 해마의 어떤 부위가 아주 굉장히 작은 부위가 미세하게 손상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트랜지언트 글로벌 엠네시아는 해마의 덴테이트인가 핵이 있는데 핵에 아주 미세한 그런 그 손상 같은 게 일시적으로 있어서 나타나는 그런 기억 상실증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근래 아주 최근에 밝혔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 일과성 전 기억 상실증은 어, 대개 24시간 정도 내에 회복이 되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어요. 되게 이상하죠, 그죠? 보통 암네시아가 오게 되면 거의 죽을 때까지 암네시아로 살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억상실증은 한 24시간 정도 있으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해마에 그런 미세한 어떤 그 손상이 있는 거는 일종의 혈류 같은 거가 원활하게 그 공급이 안 돼서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기능이 손상이 됐던 게 아닌가 해마의 어떤 영역이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막 그 TGA 발병했을 때 하고 TGA가 이제 끝난 다음에 뭐 하루나 아니면 한 달이 지난 후에 팔로우업을 한 거하고 이렇게 보면 팔로우업을 해서 보면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 컨트롤 집단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지난 12개월 전 12개월 이내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기억. 여기는 지난 5년 이내에 일어났던 기억. 30년 이전에 일어났던 기억. 18년에서 30년 사이에 일어났던 기억. 0세에서 7세 사이에 일어났던 기억.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해보면 당연히 뭐 그 TGA였다가 이제 깨어난 사람은 정상이랑 똑같은 정도의 기억을 보이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어, 막, 그 트랜지언트 글로벌 엠네시아가 된 사람들을 검사를 해보면 이 사람들은 12개월 내에 있던 거에는 기억이 엄청나게 안 좋고 지난 5년 이내에 일어났던 것도 기억이 별로 안 좋고 30살 이전의 기억들 그것도 별로 안 좋고 그런데 어렸을 때 기억들은 상당히 좋죠.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쪽 12개월 정도가 아마도 해마가 그 카텍스하고 연결하는 응고화가 일어나는 시간대가 아닌가. 그리고 대략 한 5년 정도, 5년 이상이 지나게 되면 카텍스들끼리의 연결이 되는 응고화 과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거를 카피해 왔는데
해마가 어느 때까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그게 대략 1년에서 10년 사이 정도에는 해마가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그 이상 되는 기간이 긴 거에 대해서는 이제 해마의 역할이 거의 없다. 이런 게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응고화 얘기할 때 두 종류의 응고화를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해마하고 어떤 감각 모듈, 의미 모듈, 소리 모듈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응고화가 있었고 소리 모듈, 뭐 의미 모듈, 시각 모듈들끼리 연결되는 응고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듈들끼리 연결되는 거는 대략 한 뭐 5년이나 이 정도 지나야지 되게 된다고 보는 거고 그 이전 5년 이전 이 정도는 여기 결과를 보면 12개월 그 정도까지는 해마하고 카텍스하고 연결되는 응고화가 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요런 거를 이 데이터를 보면 그런데 이 나델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뇌 해마 그 손상을 입었던 환자들을 봤더니 이 사람들이 30년 전쯤에 본인이 경험했던 본인의 그 자서전적인 기억에 장애가 있는 거를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10년 이내에 일어난 것들은 해마가 관여를 하고 그 이후에 관련된 것들은 해마가 관여를 안 한다고 했는데 여기 결과로 보면 지금 30년 전, 10년이 아닌 30년 전에 일어났던 것도 기억을 못 하니까 해마가 그러니까 아주 오랜 기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관해서도 관여를 한다. 그래서 요 앞에서 주장했던 사실에 반대되는 그런 주장을 나델 교수님 이하가 97년도에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연구를 이제 살펴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 해마만 손상을 입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해마 플러스 다른 것도 망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서전적인 기억 장애가 보였던 것이 30년 전에 일어난 거에 대해서 해마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영역들도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나타난 거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런 주장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반박하는 증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스미스 선생님하고 스콰이어 선생님이 2009년도에 MRI 실험을 했는데 3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떠올릴 때 해마가 얼마나 활동하는지 6년 전에 있던 사건을 떠올릴 때 해마 활동이 어떤지 9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떠올릴 때 어떤지 봤더니 횟수가 늘어날수록 해마 활동이 점점점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게 거의 맞는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해마가 대략 10년 이전까지는 해마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10년보다 더 오랜 이전에 일어났던 거에서는 해마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이 대략 강의 시작한 지 한 55분 정도 됐는데요. 내가 퀴즈를 뭘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하고 여러분 퀴즈를 해볼까요? 두 문제를 만들었어요. 두 문제 너무 많을래나? 어, 그래요. 여러분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두 문제 너무 만드니까 한 문제만 하죠 뭐. 그래서 뭐 이 퀴즈 보는 게 꼭 뭐 여러분 성적 내려고 하는 거 보다는 여러분 공부하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이제 20분 정도 시간을 여러분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20분 정도 동안 기억의 응고와 수요일 날하고 오늘도 설명을 했는데 환자 경우를 가지고 그래서 수요일 날 강의했던 내용 플러스 오늘 강의한 내용을 가지고 기억의 응고화가 뭔지를 설명해서 답안을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대략 20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 20분 동안 PPT도 보시고 다른 책들도 보시고 구글도 찾아서 여러분이 가장 잘 쓸 수 있는 만큼 써서 내세요. 그래서 선생님들 점수를 여러분한테 잘 주고 싶거든요. 다 A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3장 퀴즈, 기억응고와 여기 답을 써볼까요? 시작.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그 조교 선생님한테 이메일을 보내세요.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강의에서 또 봐요. 이제 3장 나머지 부분하고 4장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했어요.